자, 그래서 43년부터 45년에 신문 및 잡지 특파원으로 2차 세계대전을 또 취재하고 44년은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파리 입성 독일 진격 등을 취재하고 45년은 마사 게론으로부터 또 이혼을 당하죠. 이제 세 번째 이혼,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당하고 46년에 메리 웰시와 네 번째 결혼을 하죠. 자,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52년에 노인과 바다를 출간합니다. 52년에 늦게 이제 이걸로 노인과 바다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거죠. 또 퓰리처상도 받고, 자, 53년, 54년 동아프리카 두 번째 수렵 여행도 하고 두 번이나 비행기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54년 노벨문학상을 탔고 59년에 아이다주의 캐첨으로 이주를 해요. 61년에 캐첨의 자택에서 엽총으로 자살했어. 자, 그러니까 1899년생인데 61년을 죽었으니까 몇 살인가요? 60세. 아, 나보다 더 어린 나이에 죽었네. 자, 이렇게 참 재미있는 삶을 살다 간 사람이죠. 유세 같은 이런 삶 살기 어렵죠, 그죠? 하여간 뭐 자기 스타일로 살다가 일생을 마친 아주 멋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내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해미의 이제 장편 이 사람의 일생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더 많이 있는데 줄인 거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 책에 이 사람의 책에 그 사람이 태어난 것 뭐 전기 굉장히 많은데 92페이지나 돼요. 근데 전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 중에서 뭐 아주 뼈대만 추려놓은 거고, 해밍웨이 장편 소설을 보면 1926년에 봄의 계류 이런 게 또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봄의 계류. 잘 안 알려진 작품이죠, 그죠? 이 봄의 계류. 터런트 오브 스프링이라는 이런 장편이 있고, 1926년에는 아까 얘기했죠.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이거 다 하려면 힘들으니까 요렇게. 그 다음 37년에 To have and have not,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런 뜻이에요. To have, 가진 자와 not, have not, 갖지 못한다. 유산자와 무산자, 뭐 사자와 나자 뭐 이렇게 별 이름으로 다 되어 있어요. 52년에는 또 이것도 Across the River into the Trees, 강 건너 숲속으로라는 이러한 또 장편도 있는데 잘 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밍웨이라고 해서 뭐 쓰는 족족 모든 소설이 다 유명한 건 아니고 유명하지만 그의 대표작에는 못 들어간다고 보여지죠. 근데 그의 중요한 장편은 내가 보기에 이게 4개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읽어서가 아니라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아까 위에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Farewell to arms, 무기여 자리거라. For whom the bell tolls,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요거 이거고, 무기여 자리거라. farewell, farewell,
arms인가요? farewell to arms. 무기여 잘했거라. 이런 것도 farewell to arms. 이런 작품들이 있죠.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네 작품은 한번 영화를 보던 책을 읽던 꼭 읽어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택한 것은 노벨문학상도 받았지만 노인과 바다는 중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편에 가까운 장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노인과 바다를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80 몇 번을 고쳤었다. 86번? 그렇게 고쳐 쓴 거라요. 문장 하나하나. 굉장히 다듬어서 문장을 쓴 거죠. 예를 들면 D.H. 로렌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그 차텔레 부인의 사랑, Women in Love, 사랑하는 여인들, 또 누가 있죠? Sons and Lovers, 아들과 연인들, 이런 걸 쓴 D.H. 로렌스는 작가를 뭐라고 얘기해요? 작가는 원고지의 피를 토해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글쓰기가 참 어렵죠. 나도 글을 썼는데요. 엊그제 신문에 그 조그만한 칼럼 비슷하게 에세이 하나 쓰는데도 사실은 남들은 이렇게 쉽게 잘 쓰시냐고 농담 삼아 하지만 한 편의 글을 쓰려면 그 짧은 글도 한 달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로렌스의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게 작가는 원고지에 피를 토하는 직업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네 작품은 여러분들 꼭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 정말 바쁘면 영화라도 봤으면. 딴 영화 보지 말고. 또 이 사람 얘기했죠. 이 사람이 장편을 쓰기 전에 시 단편을 참 많이 썼어요. 단편이 약 70개 있는데 내가 대학 다닐 때 교양 용어는 해미의 킬러스라는 유명한 단편이 있어요. 그 뉴욕의 총잡이들의 삶을 갱 두목 같은 사람들의 삶을 그린 그 해미의 단편이 있는데 아주 해밍웨이는 하드 보일드 스타일의 글을 쓴다고 하죠. 신문 기자처럼 육하 원칙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그거에 딱 맞춰서 글을 짧고 분명하게 쓰는 하드 보일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글을 쓰는 작가로서 영어를 아주 잘 쓰는 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자, 그런데 킬러스라는 글을 읽고 참 잘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약 70편의 그런 단편이 있어요. In Our Time이라는 것도 있고 Man Without Women, 여자가 없는 남자들, Winner Take 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한 승리자, In Our Time, 우리 시대에 이런 걸로 해서 킬러스와 한 70편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책 중에는 이 사람이 한 40여 편을 묶어서 단편 모음집도 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연구실도 옮기고 이제 선생님 퇴직하니까 이제 그런 책들은 누구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없애진 것 같아. 자, 단편은 그렇고 또 산문집도 있어요. Death in the Afternoon, 오후의 죽음. 이거 난 안 읽어봤는데 어느 비평가가 해놓은 거 보니까 투에 관련된 글이라고 그래요. Green Hills of Africa, 아프리카의 초록 언덕. 그 이제 수렵하는 얘기들. A Movable Feast. 이건 파리에 이제 갔다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 파리에 모인 그런 예술가들, 피카소 이런 사람들, 쇼드 앤더슨은 아니고 누구죠? 너희들은 잃어버린 세대들하고 한 여자,
유명한 작가죠. 선생님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런 여자 소설가들과 파리에서 막 그냥 예술을 토론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녁에 해밍웨이와 같이 이런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술 먹고 그냥 방황하는 로스트 제너레이션, 길 잃은 세대다. 이런 얘기를 그 여자가 했죠. 길 잃은 세대다. 바로 이 파리에 모여가지고 전쟁이 끝나자 막 흥청망청 술 먹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향을 잃은 니들 그런 아이들 같다라는 그 여자가, 그런 여자 소설가가, 그 소설가가 아주 대북격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얘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산문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편 소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글을 썼어요. 자, 자전적 소설가로서의 이 해밍웨이인데 작가의 문제. 이제 뭐니, 이 사람은, 모든 작가는 자전적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자기의 소설 속에 다 고스란히 드러내놓죠. 근데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거를 쓸 수 있는 작가가 있나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체험했던 자기 삶의 이야기를 변형시켜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소설로 꾸며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산티아고 같은 사람들, 노인과 바다의 이 어부 산티아고, 결국 자기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산티아고는 뭐예요? 늙은 노인인데, 내가 옛날에 그래도 동네에서 고기 잘 잡는 노인이었고 남들이 알아주던 어부였는데, 야, 나를 이제 동네 놈들이 안 알아준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고기를 바다에 가서 낚시해서 큰 걸 잡아오겠다. 결국 잡고 뼈는 다 뜯겼지만 지쳐서 80몇 일 동안 바다에 가서 낚시하다 돌아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 해밍이 자신인지도 모르죠. 또 태양은 떠오르는 닉 애덤스와 같은 작가들, 작가의 흔적을 담고 있다고 보여주죠. 자, 모든 작가는 자기 자전적인 것을 내놓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렌스는 아까 얘기했죠. 모든 작가란 원고주의에 피를 쏟아놓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에세이 하나 쓰는 것도 그렇고, 그 작가는 그 자기의 살아온 삶의 체험을 언어로 정제해서 그것을 원고주의에 정말 세련된 언어로 뽑아놓는 거죠. 닉 애덤스, 제이크 반스, 프레드릭 헤니, 로버트 조던, 산티아고, 이 위에 다 소설에 나오는 유명한 주인공들인데 다 어떻게 보면 해밍웨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분신이죠. 자기의 또 다른 자아, 이런 모습이 작가를 닮아 있다. 그래서 그는 자전적 소설가라고도 볼 수 있죠. 해밍웨이 세계관의 변화와 노인과 바다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해놓고, 해밍웨이 세계관의 변화와 노인과 바다. 근데 작가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런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하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작가는 있긴 하겠지만 드물고, 대개 작가는 나이가 먹으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어느 모습이 변해요. 해밍웨이도 그런 변화한 작가 중에 하나죠. 그는 시작부터 삶을 마감할 때까지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변했어요. 대개의 작가는 많이 달라지죠. 달라지지 않는 작가들도 있긴 해요. 그도 변화를 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비관주의적 세계관을 가졌다. 이거 중요하죠. 비관주의적 세계관을 가졌다. 사회로부터 도피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작품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뭐 이 사회는 비폐 있고 나는 그래서 저런 사회에는 난 가담하지 않겠어. 이 동네나 가정으로부터 도망가듯이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그 다음에는 낙관주의적 세계를 가졌다. 낙관주의. 어떻게 보면 뭐 자기의 철학이 변하는 거죠. 낙관주의적 세계관을 갖게 돼서 사회로 복귀하는 다시 이 세상을 긍정하고 여기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는 영향을 받은 마크 트웨인과는 아주 다르다. 이거 지난번에 할 때 얘기했지만 해밍웨이는 마크 트웨인으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마크 트웨인이 자기 글쓰기에 그 어떤 트레이드마크, 트레이드마크, 자기의 어떤 그 기준점이 되는 이런 작가가 마크 트웨인인지도 모르죠. 그는 트웨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현대 미국 문학은 마크 트웨인이 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이 한 권의 책에서 비롯됐다. 이게 누가 쓴 거예요?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여기서도 이건 이렇게 하면 좀 삭갈리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시작됐다. 이게 이제 해밍웨이가 이런 얘기했는데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는 현대 미국 문학의 모든 전형들이 벌써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해밍웨이가 이만큼 마크 트웨인을 높이 평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사람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서로 반대의 길을 갔다고도 볼 수 있겠죠. 트웨인은 유머 작가로서 낙관주의적 관점을 유지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게 좀 있어야 되겠죠. 삶을 긍정적으로 장밋빛으로 이 세상을 장밋빛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후기로 가면 갈수록 낙관주의적 삶의 태도를 버리고 비관주의적 염세주의적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이 그럴 수 있죠. 뭐 딸도 죽고 뭐 부인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나중에는 돈도 없었어요. 이 트웨이는 기죠. 그래서 그 살아있을 때는 작품도 잘 안 팔리고 그런데 해밍웨이는 처음에는 거꾸로죠. 염세주의적 비관주의적 세계관에서 시작을 했지만 염세주의적 비관주의적 세계관에서 출발을 했지만 뒤에는 갈수록 낙관주의적 세계관을 갖게 됐다. 동시대의 작가 포크너도 비관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가 해밍웨이처럼 낙관주의적 세계관을 포크너는요 압살롬이라는 거, 이 사람도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압살롬도 있고 뭐 더 사운드 앤드 퓨리, 라이트 인 어거스트, 8월의 빛 이런 거를 쓴 작가죠. 그죠? 8월의 빛 같은 거. 윌리엄 포크너. 저 윌리엄 포크너는 참 재미있어요. 이 사람은 어려운 작가인데 공부해 볼 만한 거. 남부에 속하는 미국 남부 출신의 작가인데 그 사람은 압살롬 같은 소설을 보면 요크나 파토파 어떤 가상의 세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에버랜드와 같은 공간을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고 거기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다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어떤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나가죠. 그 가상의 공간을 포크너는 요크나 파토파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작가가 포크너인데 더 사운드 앤드 퓨리가 있죠. 음향과 분노. 근데 처음엔 비관주의적 세계관을 갖다가 낙관적 세계관으로 옮겨갔다. 그래 이번 학기에 포크너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해밍웨이의 이제 주인공들인데 해밍웨이 히어로라 그래. 해밍웨이의 소설에 나타나는 주인공들. 그것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는 얘기죠. 해밍웨이의 이제 소설에 나타난 주인공들은 어떠냐? 해밍웨이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밍웨이 주인공과 규범적 주인공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해요. 그러니까 해밍웨이의 주인공들 또 규범적 주인공 이게 뭐냐? 해밍웨이 주인공은 다른 작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주인공이 있어요. 이런 독특한 주인공들을 비평가들은 해밍웨이 히어로, 해밍웨이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밍웨이 히어로 이 말이 더 좋겠지. 해밍웨이 히어로라고 비평가들이 해밍웨이 히어로다. 이러한 주인공의 특징은 남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권투를 하고 싸우고 낚시하고 전쟁을 하고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야성적이다. 낚시 이렇게 안 쓰지. 낚시를 해요. 주로 이제 노인과 바다처럼 사냥, 투 같은 거, 투도 있잖아요. 저 태양은 또 다시 떠오른다. 그 태양은 또 다시 떠오른다. 투를 구경하려고 해밍웨이는 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투를 몇 년간 연구하는 거 구경을 다닌 적도 있을 정도 투를 좋아했고 전쟁 등 바로 이와 같이 싸우고 전쟁하고 낚시하고 사냥하는 이런 강력한 스터번 강인한 사람들의 모습의 주인공들이 해밍웨이 주인공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인공들은 대개 부상을 또 입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어디 아파. 그 정신적 트라우마를 또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감수성이 무척 예민해요. 한 1940년대인가 30년대 해밍웨이 특집 어느 문학 잡지에 다뤘는데 어디 그림을 보니까 팔뚝에 힘이 불끈불끈하고 뭐 그냥 아주 그 육체미를 한 팔뚝 같은데 거기에 장미꽃을 하나 딱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뭘까? 강인해 보이지만 장미꽃 같이 감수성이 예민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 그 밑에 반면에 이렇게 강인한 걸 갖고 있지만 감수성이 무척 예민한 작가, 그 주인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해밍웨이 히어로다. 또한 폭력과 죽음의 세계에 노출되어 있어요. 또 반지성적이에요. 사색하지 않고 행동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회와 늘 갈등을 겪는 주인공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꼭 그렇다는 것보다 뭐 폭력, 죽음 그러다 보니까 사회와 갈등을 겪고 지성이 없는 모습 이것이 남성적인 해밍웨이적 남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 있다. 또 해밍웨이 주인공에는 규범적 주인공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규범적 주인공. 그 뭐 비평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이 규범적 주인공이라고 불려진 특별한 주인공이 있는데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인물이에요. 폭력과 무질서, 고통 어디 있어요? 여기 폭력, 고통, 무질서의 세계에서 적절히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주인공, 이런 주인공을 규범적 주인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그걸 또 견디고 사는 사람들, 또 규범을 배워가려고 하는 주인공, 이들을 이제 규범적 주인공이라고 하죠.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명예, 용기, 인내심, 자긍심, 영웅심, 이러한 규범과 코드에 따라 행동하는 원칙이 이들 주인공에게는 있다. 뭔가
영웅심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명예 용기 같은 것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맞추려고 하는 주인공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규범적 주인공들이죠. 또한 해밍웨이의 주인공들은 또 실존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실존주의적 세계관은 뭐예요? 이 세상만 있는 거예요. 저쪽 신의 세계, 저 내세, 요단강 건너에 무슨 또 다른 천국 이런 거 없다고 하고 믿는 거죠. 주인공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신이 없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죠. 즉 억압 속의 우아함이라 Grace under Pressure라는 표현이 있는데 폭력이니 죽음이니 하는 억압 속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것이죠. 즉 신이 없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술 마시고 섹스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는 구체적 감각적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저 너머에 요단강 너머에 내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현세의 삶을 만끽하려는 주인공들이에요. 그래 실존주의적이라고 그러죠.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의 페드로 로메로와 같은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또 산티아고 노인과 같은 사람들, 노인과 바다에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규범적 인물이에요. 이들의 실존주의적 세계관을 견지하고 이들은 실존적인 세계를 견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이런 모습이지만 해밍웨이는 여주인공들이 해밍웨이의 문학세계에서 여주인공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해미니스트들은 그런 점에서 해밍웨이를 비판하죠. 해밍웨이가 다룬 여자는 두 종류로 나눠일 수 있어요. 하나는 요부형이고 다른 하나는 요조숙녀예요. 이 요조숙녀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자가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요부형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브렛 애슐리와 같은 여자들. 또 요주숙녀형은 무기여 자리가의 캐서린 바클리와 같은 여자들.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을 내리냐의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 이와 같은 사람은 요조숙녀요. 결국은 남자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개성도 없고 남성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사는 여성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비판하죠. 어떻게 보면 해밍웨이를 굉장히 조주한다고 할까 그런 면도 있어요. 마이서지니스트, 그러니까 이제 마이서지니스트라고 그러는데 해밍웨이는 여성 혐오론자. 근데 잘 안 맞는 게 또 그러면서도 결혼은 열심히 했어, 그죠? 여러 번 열심히 했겠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혼당했겠지. 자,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남성, 멋있어 보이는 이런 남성을 쫓아가면 또 좀 이런 비극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뒀으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노인과 바다를 구체적으로 좀 해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두 번 하고 요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작품을 써서 내는 걸로 이번 주에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려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올렸다가 여기에 뭐 한 서너 장 올렸다가 나중에 기말고사용으로 확대해서 기말고사용으로 페이퍼를 또 다시 내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번에는 시간이 짧으니까 이번 주에는 리포트로 내고 이것을 확대해서 잘 개편해서 기말고사용으로 내겠다. 뭐 시험 본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대원에서 우리 또 문학학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